네, 경제현장 오늘 이슈 체크로 이어갑니다. 유럽연합이 3년 넘게 끌어오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 미국의 승인만 남겨둔 상황인데요. 미국 정부의 승인을 쉽게 받을지, 실제로 합병 관문을 모두 넘었을 때 고객들에겐 어떤 변화가 생길지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유럽연합,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는데 이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네,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아시아나 항공의 이제 화물 사업 이제 분리 매각. 네. 예, 요것이 첫 번째 조치안이고요. 두 번째가 예. 이제 한국 유럽의 4개 여객 노선. 그래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를 이관해라.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양도받을 수 있는 항공사를 지정을 해서 해라라는 것이 이제 이 시의 시정 조치안의 골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행해야만 최종 승인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좀 일단은 보고 그래서 일단 화물 사업 인수자를 이제 물색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인수자가 나왔을 때 그 인수자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거를 이 씨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씨가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오케이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4개 노선을 인수하고 양도를 받을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제 최종 승인이 나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 말씀하신 유럽 4개 노선을 티웨이 항공이 가져올 거다. 네. 그런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티웨이 항공이 굉장히 가장 혜택을 많이 입는 거예요? 수혜 기업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주가도 좀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수혜 기업으로 인식이 돼서 그게 아마 이제 운항 횟수가 총 이제 주 23회. 그래서 이제 그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6월, 7월, 8월, 10월 이렇게 4개 취항 일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6, 7, 8, 6월에 이제 프랑스 파리, 그다음에 이탈리아가 7월, 그다음에 8월이 스페인, 10월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항공이 일단은 아주 그 적극적으로 이 기재를 또 양도하고 그다음에 승무원까지 다 이제 해서 이제 진행하겠다라는 건데요. 왜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 좋게 이제 긍정적으로 봤을까? 왜 티웨이 항공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했을까? 했을 때에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매출 증가 효과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이제 4,500억 원에서 5천억 원의 이제 매출 증가 효과를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티웨이 항공의 매출 추정치를 31에서 35% 증가할 것이라고 해서 아마 시장이 좀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연간 4,500원 수준 대단한 매출 증대. 그리고 티웨이 항공이 최대 수혜주가 된다 그런 얘기인데 이제 남은 게 미국입니다. 최종 합병에 마지막 관문 사실 유럽연합이 가장 까다롭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잖아요. 근데 미국은 좀 유럽연합보다는 좀 쉬울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던데 실제 쉽게 관문을 넘어설까요? 미국 정부의 관문? 체감상으로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유럽과 이미 세팅을 다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이 이제 화물 부분 매각이거든요. 화물 사업.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저도 이제 이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때 이제 오히려 미국이 화물 사업에 대해서 제동을 걸 거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그런데 타임라인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씨가 먼저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먼저 숙제를 한 거죠. 사전에 숙제를 먼저 호목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제동을 걸더라도 자 봐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 이 씨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큰 이제 문제는 없을 수 있는데 이제 다른 쟁점이 이제 노선이죠. 노선들 유럽처럼 어떤 노선이 어떤 쟁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 점유율 100% 국제 노선인데 아마 그래프상으로는 다른 도시들도 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쟁점일 수 있는 도시들이 이제 뉴욕, 인천 뉴욕, 그다음에 하와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인데 그 외에도 몇 군데가 있죠. 여기 보니까 시드니도 있고 뭐 팔라우도 있고 한데 이 대한항공 아시아나 두 개를 합쳤을 때 점유율 100%인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크게 이제 4군데인데 이 지역을 노선을 이제 미국이 좀 이슈가 된다,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노선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비행기 싹이 올라갈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금 걱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쟁 당국은 늘 예. 소비자들의 편익, 그다음에 가격 인상, 독과점, 뭐 독과점으로 인한 거죠 다. 그런 것들을 늘 이슈를 하거든요. 그럼 이슈를 그 제기하거든요. 미국 노선 뉴욕 로스앤젤레스인가요? 그 네. 노선도 유럽 노선처럼 다른 곳으로 좀 이관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에어 프레미아가 또 여기서 나옵니다. 에어 프레미아. 네, 프레미아 항공이 이제 미국에 지금 현재 이미 취항을 했습니다. 예, 뉴욕, 하와이 노선 취항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샌프란시스코는 5월 달에 하고 그다음에 시애틀은 아마 이제 대한항공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제 추후에 또 아까 티웨이처럼 네. 이관을 받을 이제 계획이죠. 에어 프레미아가 하고 유럽 노선은 티웨이, 미국 노선은 에어 프레미아에 넘긴다. 네. 그런데 미국 법무부가 이제 승인을 하게 될 텐데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항공사병에 상당히 좀 까다로운 뭐 정책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과거에 네. 좀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 사례를 한번 찾아봤더니요. 지난해 3월인데 DOJ가 이제 법무부가 이제 자국 LCC인 이 젯블루와 그다음에 스피릿항공 M&A에 제동을 걸었었습니다. 제동을 예, 걸었다. 그래서 아마 이 합병을 저지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대한항공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젯블루와 스피릿항공입니다. 스피릿항공은 그럼 합병이 무산됐습니다. 법무부가 무산시켰어요?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 이제 미국을 그냥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도는 것이 그런 부분이지만 그 제가 이제 추가로 좀 조사한 결과로는 예. 이 두 항공사는 좀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신청을 하고 그냥 판단해 달라 하는데 이게 이제 DOJ가 예. 좀 특이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특이한가요? 좀 어느 정도 사전에 좀 조율을 하면서 어떤 시정 조치안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당신네들이 이러한 우려를 할 것으로 예. 소송을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전에 이렇게 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선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OJ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돼라고 한다면은 뭐 할 수 없는 건데. 그럼 법무부가 법원에 소송을 냅니까? 합병 반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무산이 되는데 예. 이미 그 대한항공이 이제 어느 정도 좀 테이블 세팅을 다 해놨다라는 전제하에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유럽 연합보다는 좀 쉬울 것이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절차가 있다. 자, 여튼 다 잘 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아시아나 화물 떼어내고 네. 유럽, 미국 일부 노선 넘기고 나면 네. 대한항공 아시아나의 합병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표를 보시면 이제 대한항공 실적이 이제 나올 텐데요. 예. 지난 한 3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보면은 이제 매출도 꾸준히 성장하고 네. 그리고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그냥 유지를 한 상태로 이제 성장세를 보이는데 한때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굳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포떼고 찻대고 하면서 굳이 인수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어떤 그 안에서의 내부 기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이 이것을 추진한 데에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화물 매각과 또 노선들을 포기하더라도 거기서 얻게 되는 어떤 득과 실에 있어서 득이 더 많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항공사별 국제선 여객 점유율 아마 파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대한항공이 이제 점유율이 20.5%, 그다음에 아시아나가 한 13.2% 되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33.7%에다가 그것만이 아니죠. LCC 3개사가 이제 자회사로 있죠. 자회사.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해서 얼추 한 15% 치면은 대략 한 49%, 한 절반의 점유율을 갖게 됩니다. 외항사 빼고.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나라 항공산업에서의 어떤 절반 이상의 파이를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이런 대략적인 것만 보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승산이 있겠다 싶어서 이것을 추진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거리는 FSC가 가져가고 대형항공사, 그다음에 단거리는 통합 LCC, 그러니까 이 3개 LCC가 지금 통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개. 네, 그래서
항공 경영학에서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일반 경영학에서는 이제 규모의 경제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항공 경영학 안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은 네트워크의 경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공 경영에서 네트워크 경제, 네, 네트워크 그래서 효과. 이 항공이 네트워크를 장악했을 때, 네. 전체적인 연결망을 장악했을 때 우리가 흔히 아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내린다는 게 있어서 그래서 아마 대한항공이 많이 이제 뭐 규모의 경제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엄연히 보면 네트워크의 경제로 어떤 수혜자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경제 수혜자가 될 거다. 자, 일단 뭐 미국의 관문을 넘어서서 승인을 받고 나면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제 통합을 해야 될 텐데 두 브랜드를 일단은 유지한다면서요?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그래서 일단 2년 동안은 예. 그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유지라는 거는 뭐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제 사후 통합 PMI라고 하는데 PMI를 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두 양사뿐만이 아니라 딸린 이제 자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3개 자회사들을 또 통합하는 그 과정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하는 게 그러면은 인력 구조 조정이나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통합이라는 것은 합병이라는 것은 그런 비용 절감도 해야 될 텐데 비용 예. 절감 핵심은 같은 업무 일을 하는 것은 좀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중복 사업단이라든지 또 중복 인력이라든지 그걸 줄여야 되는 것이 또 경영학의 이제 구조조정의 M&A 이후의 사후 작업인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안 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었어요, 대한항공. 안 하겠다? 예. 안 하겠다. 합병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약속을 했나요? 근데 이게 예. 제가 이제 어떤 이 타임라인을 놓고 봤을 때 보면은 화물 사업이라든지 슬롯 반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기 전 얘기였어요. 그 약속, 인위적 구조조정 안 한다는 약속은 그 네. 전 얘기였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지난 한 3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뭐 화물 얘기도 나오고 이제 노선 반납도 나오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 문제가 앞으로 실제 통합에 좀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네. 어떻게 지켜갈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대형 국적선사가 한 회사 체제가 되잖아요. 네. 소비자들이 볼 때는 두 개 회사가 경쟁하는 게 좋을 텐데 그래야 뭐 가격도 좀 내린다든지 서비스가 올라갈 텐데 과연 뭐 대형 국적선사 하나로 되면 소비자들이 정말 좋을까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자주 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항공업이라는 것이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소비재 네. 와는 많이 다릅니다. 이것이 이제 특수성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예.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운임에 운임에 대해서. 운임에 대해서.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토부가 먼저 선제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해줘요. 네. 그래서 과도한 인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예를 들자면 뭐 물가 상승률을 높게 더 이상으로 책정을 한다든지 제재가 들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항공사들은 통제받는 그런 통제. 특수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앵커님이나 많은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어떤 산업의 특수성 그런 것들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뭐 저도 아무래도 이제 이쪽을 연구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그런데 이제 이러한 특수성을 담아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제로 2022년 2월에 승인을 할 때 그 어떤 조건부 승인이었거든요. 공정거래위도. 그때 조건 어떤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2019년 운임 대비 그러니까 2019년 기준이라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우리가 너네 승인을 한다. 해준다. 네. 근데 여기에다가 좀 더 세부적인 소위 말하는 행태적 조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내식, 수화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좌석 거리까지요. 그것까지 2019년 기준보다 더 품질이 안 좋아졌을 시. 그러니까 가격을 못 올리게 하면 서비스를 떨어뜨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까지 선제적으로 공정위가 못하게끔 언제든지 이것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이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것이 공정위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요? 혹시 이 대한항공 측에서 요즘 상황이 많이 바뀌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가격을 좀 올려야 되겠다라고 뭔가 정부에 이렇게 건의를 하고 정부도 그걸 또 받아들여서 올리게 또 허용을 해주고 막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이런 공정위뿐만이 아니라 또 소비자 단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특정 업체의 어떤 횡포, 독과점들은 어떤 견제가 되고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이제 한 가지 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격을 올리는 건 어렵지만은 예.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예. 경쟁을 하면 그렇죠. 뭐 할인 티켓도 발행을 하고 많은 혜택을 줄 수도 있을 텐데 예. 이제 대형 항공사 혼자니까 그런 서비스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가격이 늘 이렇게 프리미엄대로 형성이 되어 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외항사를 또 선택하는 이유가 네. 대한항공의 이런 고가 정책에 좀 도피하고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부분이 전통적으로 있었습니다. 네. 이 두 항공사 통합하면서 또 하나의 걱정, 아시아나 항공의 마일리지를 갖고 있는 분들 내 마일리지 제대로 대한항공이 인정해 줄까? 이런 걱정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년 기간이 이제 통합 과정이 있다고 통합하는데. 했잖아요. 예. 그 기간 동안은 일단은 이 아시아나 마일리지 소지자들에게 공지를 갈 겁니다. 2년 동안 이것을 최대한 소진해라. 아니면은 소진해라? 네, 쓰려면 써라. 안 그러면은 2년 후에 예. 두 항공사 합쳤을 때 이제 전환을 시킬 것이다. 근데 이제 전환 비율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네, 있겠죠. 그것을 1대1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뭐 1.5대1로 갈 것이냐, 뭐 1대1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쟁점인데 쟁점이 될수 지금 있다. 대한항공이 아마 용역을 맡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소비자들은 당연히 1대1로 그렇죠. 그래서 양사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마일리지의 가치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이제 이래서 이게 아마 향후에 지금 이제 통합되고 2년 후에 아마 제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죠. 이 자리에서 이것만 가지고도 얘기를 그러네요.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한 쟁점이 돼서 대한항공에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올지 아니면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크게 이제 반발을 할지 좀 그렇죠. 그때 한번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네, 뜨거운 감자가 될 것 1대1로 같습니다. 안 해준다면 그런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남은 과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황용식 세종대 계약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